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또 우리를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북한의 인권과 나아갈 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커다란 박수로 김영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의 미래,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잘 느끼시겠지만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에는 우리가 넘어가야 할, 그리고 맞붙어야 할 그런 경랑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그런 동북아에서의 힘겨루기, 이런 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고, 중일 관계는 아주 그런 적대적인 그런 요소가 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일 간의 그런 관계에 형식적으로 그런 화해하는 제스처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국민과 일본 국민 간의 누적된 그런 적대감, 이런 것은 폭발 직전까지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런 중국과 미국 간의 그런 관계를 아주 그런 표피적인 그런 측면만 보자면 아주 잘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의 중장기적인 전략 방향, 이런 것을 하나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간의 관계에서의 그런 역사 문제에 가로막혀서 전략적인 관계를 일본하고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아주 빠른 속도의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성택 세력을 숙청한 것이 한편에서 보면 김정은 정권을 공고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김정은의 가장 유력한 조력자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측면에서 나이 어리고 경험 없는 김정은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균형감을, 그리고 최소한의 그런 경륜감을 가지고 이끌 수 있는 그런 것은 대단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한편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 급변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중미 간, 중일 간, 그리고 그 안에 끼인 한국, 그리고 북한 급변 사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자문을 해볼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급변 사태, 저는 북한 급변 사태가 오는 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3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어느 시점이 됐든 북한 급변 사태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고, 저는 북한 급변 사태는 빨리 오면 올수록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동서독 통일과 남북한 통일을 비교하는데, 동서독 통일과 남북한 통일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동독이 그 당시에 어떤 실질 1인당 GDP로 서독의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의 관계는 형식적 어떤 유엔에 제출하는 통계 기준으로만 봐도 1인당 GDP가 20배 정도 차이 나고, 어떤 군사비나 특수비용을 뺀 일반 국민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는 동독 주민들이 19세기부터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한 근대화의 경험, 그리고 근대 시민의식을 어떤 꾸준히 기를 수 있었던 그런 경험, 이런 거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조선 왕조에서 바로 일제로 넘어가서 다시 김일성 왕조로 넘어갔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근대적인 정치 사회의 경험, 근대적인 시민 사회의 경험, 근대적인 시민의식의 그런 경험이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북한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정치 과잉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 과잉이라는 것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뭐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어떤 강요된 정치 활동, 강요된 정치 교육, 강요된 정치적 발언을 끊임없이 하도록 그런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북한 출신이나 아니면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뭐 과거에 한 2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그 보면 뭐 발언을 시켜 보면 잘해요. 어떤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자리에 가서라도 정치적인 발언 이런 것도 잘하고, 그런 것이 다 그런 어떤 강요된 어릴 때부터 강요된 그런 교육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나쁜 점도 대단히 많이 있겠죠. 근데 이런 근대적인 정치 운동의 경험도 없고 근대적인 정부 운영의 그런 경험도 없고 근대적인 시민사회의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체제가 붕괴되고, 그럼 남북관계는 막 급속하게 진전이 되고 자유를 얻고 선거권을 찾고 어떤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고 모든 정치 활동의 권리를 갑자기 얻게 돼요. 또 한편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그런 뭐 말을 하고 막 그냥 와 해서 막 조직을 묶어가지고 막 싸우고 하는 이런 또 능력들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근대적인 시민사회 경험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뭐 다양한 그런 탈북 출신 인사들하고 대단히 친하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어서 평소에 이렇게 좀 얘기하기에 좀 약간 주저스러운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동독 주민들 같은 경우는 통일되고 나서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독 주민은 서독 주민대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 낸 세금이 어마어마한 돈이 동독에 쏟아붓는데 도대체 성과가 뭐냐. 동독 주민들은 우리가 도대체 2등 국민이냐. 뭐 이런 불만들이 각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남북한의 관계는 동서독의 관계보다 훨씬 더 그런 것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동독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독일 사람으로서의 근대적인 독일 국민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의 그런 경험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지키는 독일 사람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경험이 공유되어 있는데, 남북 간의 그런 공유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경험, 공유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우리가 2등 국민이냐라든지 아니면 뭔가 뭘 남북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제를, 사실은 최저임금제 같은 것도 당장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제를 북한 사회에 적용하면 북한에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런 조건에서 막 노동자들 막 그냥 막무가내로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건 빙산의 일각이죠. 뭐 어떤 일부 정치 세력들이
그런 걸 악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무슨 다시 어떤 독립운동을 다시 막 벌인다든지 뭐 기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무수히 많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근대화 남한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자부할 만한 일이고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자유화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남한 사회에 지나치게 과정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 후의 남북 통일된 남북 관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40대라든지 30대라든지 20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런 북한 사회와 같은 그런 사회, 북한 주민과 같은 그런 주민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잘 설득하고 잘 이끌고 정확한 그런 논리를 제공하고 그런 강원 양면의 그런 정확한 전략을 구사할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자문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통일의 시대, 북한 급변 시대, 동북아 급변 시대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뭐 어떤 저희와 같은 나이대 그리고 여기 계시는 나이 많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 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진짜 우리 민족의 명운, 우리 민족의 사활이 여기에 걸려 있다라는 그런 어떤 목숨을 건 그런 자세로 지금부터 확고히 준비해 나가야 할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뭐 일단 오늘 북한 인권 엑스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91년에 김일성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북한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모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 중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좌파는 혹은 사회주의는 평등을 추구하고 우파는 그리고 보수주의는 뭐 자유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북한에 가서 관찰한 바는 북한에 자유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것을 살아요. 일단 경제적으로도 불평등하죠. 경제적으로는 현재 북한의 노동자의 공식적인 임금이 한 달에 겨우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돈을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돈을 뇌물이라든지 다른 어떤 협잡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몇백만 달러를 뭐 집에나 혹은 뭐 집 부근에 어디에 숨겨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빈부격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에 갔을 때 관찰해 보니까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깔보든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을 비판을 많이 했는데 북한에 가서 보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단히 무시하고 경멸하고 천시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만났던 사이먼 아부의
뭐 부장이나 부부장 이런 사람들이 중간급 혹은 낮은 급의 간부들을 막 아주 거의 종부리듯 하면서 아주 무시하고 그걸 감적으로 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도 아주 강압적으로 대해요. 한 번은 제가 주체사상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주체사상탑에 가보면 거의 탑이니까 아마 그 중간에 그 안에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출입 금지 편말도 없고 해서 아 여기는 올라가도 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금 걸어 올라갔어요. 걸어 올라갔더니 그 아마 그게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주체사상탑 관리인이 막 욕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야 이 개새끼야 그게 어딘 줄 알고 올라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제 평범한 일반인으로 위장해서 다녔기 때문에 그냥 일반 주민으로 보였겠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일반 주민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일반 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짜고짜 그런 욕부터 하면서 고함을 질렀겠습니다. 한국이 그 당시에 20년 전 한국에 물론 지금보다 약간은 더 권위주의적이긴 했지만 그러나 90년대 아니라 80년대 70년대라도 한국의 어떤 그런 문화재나 유적지에서 관리인이 일반 시민한테 다짜고짜 그런 욕부터 하면서 이렇게 달려들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평등을 추구한다는 그런 사회주의의 결과물인 북한. 우리는 높은 수준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는데 그 사회주의 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평등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등이 크게 후퇴했다는 그런 현실을 보고 대단히 커다란 좌절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고 나서 그러면 북한 인권운동을 바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냥 어떤 대단한 심각한 그런 슬럼프에 빠져 있었죠. 제가 북한 인권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은 바로 탈북자들의 정언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의 정언을 들어보니까 북한 인권 상황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 뭐 여기 세세한 그런 정언들은 탈북자들한테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건 구체적인 정언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특히 그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경험한 강철을 한 안혁 두 젊은이들의 정언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스탈린의 정치범 수용소나 히틀러의 나치 수용소에 뭐 그것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참혹한 그런 어떤 인권 유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범 수용소뿐만 아닙니다. 북한 전역이 아주 심각한 인권 유린과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는 북한 전역이 하나의 거대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인권 유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까지 소위 혁명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혁명운동을 시작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 가장 고통받는 사람,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연대의식 때문에 혁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과연 누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과연 누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고통받고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제 서울에 있는 제 거주지에서 북한에 가장 가까운 곳이
판문군 이만리입니다. 당시 우리 집에서 판문군 이만리까지 직선거리로 35km. 바로 우리 주변이에요. 좌파적 관점에서 보든 우파적 관점에서 보든 그 어떤 관점에 보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가장 고통받고 어렵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바로 북한 주민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10여 년을 혁명가로 자처하고 지낸 제가 스스로 혁명가라고 자처한 것이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억압받는 북한 민중을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혁명가라는 것이 진정이었다면 나는 북한 민중의 자유를 위해, 북한 민중의 인권을 위해, 북한 민중의 해방을 위해 독재 정권과 투쟁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당시에 민족민주혁명당 미혁당 중앙위원장이자 정책을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혁당 간부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정언들과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북한 민중이 참혹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혁명가라면 이러한 억압받는 북한 민중의 편에 서서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새로운 길에 나의 인생을 바치고자 한다.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이러한 새로운 길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새로운 이 길에 동참한다면 앞으로도 나의 동지가 되겠지만, 만약 이것을 거부하고 기존에 갔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주관적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국은 우리는 적과 적이 되어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혁당 간부들은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졌죠. 저를 신뢰하는 면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대단히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충격과 혼란 그리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저를 신뢰하겠다, 저와 함께 같은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을 했고, 3분의 1 정도는 이 충격과 혼란이 도저히 너무나 커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만두고 평범한 일반인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도저히 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갔던 길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존에 갔던 길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물론 그 대부분은 나중에 사법적인 처리를 받았고 몇 년간 징역형을 살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통합진보당입니다. 예, 이석기가 이제 그중에 대표인 사람 중에 하나고,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그룹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에 몇 개 그룹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진보당에 있는 몇 개의 그룹들도 대부분 민혁당이나 민혁당 산하단체 출신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결집해 있는 것이 통합진보당이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종북적인 그런 입장과 노선을 전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런 종북 세력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본질에 대해서 젊은이들, 자라는 학생들에게 정확히 인식시켜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거짓 선동에 놀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는 확실히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단히 많지만 오늘 영역내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제 말씀. 그 뭐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일단 간략하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종북 세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종북 세력이 뭔지 그런 규정하는 것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종북 혹은 종북 세력이라는 그런 말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투쟁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해서 얻어낸 굉장히 귀중한 단어입니다. 이 언어라는 거. 그리고 현실 운동 혹은 현실 정치에서는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종북 세력 혹은 종북이라는 이 말이 갖는 힘,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또 남용하면 안 돼요. 이게 항상 모든 것은 이 절제와 균형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종북 세력이 갖는 이 엄청난 말이 갖는 이 엄청난 힘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걸 절제해서 해야 되고 명확한 종북 세력을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사실 뭐 이석기 및 이석기를 추종하는 세력이 종북 세력이라는 것은 아주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명확한 종북 세력에 대해서만 가능하면 종북 세력을 한정해서 쓰지 않으면 이게 점차 저는 말이 힘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명확한 이석기 그룹 혹은 거기에 준하는 그런 세력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 한 1000명 정도 그렇게 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선생님. 우리 오늘의 주제인 이 북한인권법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을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그 너무 과잉일까요? 북한인권법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저는 문제는 있다고 보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종북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이 종북이란 말이 좀 약간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또 그 세력들 나름대로 또 다른 어떤 이름을 붙여서 공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훈 변호사님.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정치권을 보면은 특히 이제 통진당이 이렇게 국회의원이 벌써 상당수가 지금 국회로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진입한 근본 원인이 민주당이 이제 야권 연대를 해서 결국에는 민주당 몫을 그쪽 아주 그 핵심 그쪽에다가 주고 그래서 이제 연대를 이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국회로 들어온 것은 이제 명확한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쪽 민주당에서 그 핵심 이 종북 그 사람들 아까 말씀처럼 이석기와 그 추종자는 이제 종북 세력은 명확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한 종북 세력이라는 것을 능히 민주당에서 알았거나 말이지. 그야말로 뭐 조금만 줄에서도 이제 알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건 어떻습니까? 몰랐다고 단정할 수가 있나요? 뭐 제가 그 민주당 인사들을 뭐 옛날에 과거 뭐 20년 전이나 25년 전에 뭐 개인적으로 뭐 그중 한 절반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 주요 인사들 중에 한 최소한 절반 내지 3분의 1은 그 사람들이 종북 세력이라는 걸 미리 안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 종북 세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연합한 거죠. 이건 상당히 나쁜 거죠, 사실을. 어떻게 본다면 그 종북 세력보다 더 나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면 이 종북 세력이란 그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흔드니까 우리가 과거에 뭐 영공 이런 표현을 썼듯이 이것은 뭐 말이 길어져서 이걸 좀 적당한 용어는 아니지만 종북을 용인한다 그래서 용종북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과거에 영공이라는 그런 표현을 차용을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적절한 용어를 새로 만들어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법을 지금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민주당과 그 외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그 북한 인권법이 실제로 이제 북한 인권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한국에서 삐라 날리는 그런 단체들에 실제로 자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남북 어떤 대결,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만 어떤 역할을 할 뿐이다라든지 뭐 그 외에도 뭐 그런 어떤 북한 인권법 자체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도움을 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쟁을 목적으로 만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논리는 뭐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 자신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떤 개선책을 내놓고 있는지 북한 인권 자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명확하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먼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근본적인 입장이 뭔지 북한 인권을 개선을 위해서 어떤 확실한 그 사람들이 방법과 방향이 있는지 그런 것부터 먼저 명확히 제시하고 비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그 선생님께서 그 전에 좀 그 궁극적으로 그런 생각이 바뀌시고 또 인권 운동에 그 투신하시기 전 계기 중 하나가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난 이유라 하시잖아요. 그럼 김일성을 만나기 전과 후에 그때 느꼈던 것 중에서 제일 크게 변했다고 할까? 뭐 그런 생각은 어떤 부분에서? 예, 그 오늘 원래 제 발언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뭐 그런 얘기는 자세하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글쎄 뭐 그것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굉장히 길어지니까 나중에 제가 뭐 그런 관련해서 글도 써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찾아보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잡지나 신문을 통해서 김영호라는 이름을 굉장히 대단한 이름으로 고마운 이름으로 존중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좌익들이 거의 다 제가 알기는요, 제 짐작입니다. 우리나라 좌익들은 거의 다 뭣도 모르고 까불어대는 덩다리 춤을 추는 그런 좌익이고 아까 말씀하신 천명은 북한이 남한을 정복해서 적화 통일을 한다는 것을 맹신하고 열렬하게 진심으로 북한을 추종한 세력이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그 천명이란 것은 제가 지금 방금 말한 후자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뭐 북한을 맹신하고 추종하는 강력하게 그러니까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죠. 네. 나머지 5만 명, 10만 명이란 속칭 이 진북 좌익은 사실은 뭐 헛개비 같은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글쎄요. 뭐 그러니까 그 어떤 종북하고 친북하고 저는 이제 분리해서 쓰는데 친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많이 늘어나죠. 친북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은 뭐 최소 5만 명에서 뭐 많으면 뭐 한 몇십만 명, 한 뭐 30만 명, 50만 명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친북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북한 사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일단 뭔가 북한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면 일단 북한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북한 입장에서 어떤 북한의 정권을 보호해 주려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의 민주당에서도 친북적인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지 혹은 다른 야당에서도 친북적인 성향은 꽤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종북도 문제지만 친북도 사실을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대북 정책을 방해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환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진심 어린 질문해 주시고 박수 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